음, 안녕하세요.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. 네. 이걸 통해서, 이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,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실제 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 원본인데, 물론 저희가 이름이나 뭐 상호명 같은 개인 정보는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고,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, 빚이 얼마인지, 또 어쩌다 이렇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,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파산 절차라는 게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.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60대 여성분이시네요. 네. 과거에 제천 쪽에서 익명 순대식당이라고 식당을 운영하셨군요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. 이걸로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고 계시고요. 원래는 제천에 자가 아파트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큰따님 전셋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시다.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네, 그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입니다. 일단 식당 운영이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대출받은 것들 이자 부담이 점점 커졌겠죠. 그렇죠.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본인하고 또 남편분 수술 때문에 병원비 지출도 꽤 컸던 모양이에요. 병원비까지. 네. 그러면서 이제 재정 상황이 좀 급격히 나빠진 걸로 보이고요. 결국에는 뭐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빚이 확 늘어난 거죠. 특히 보고서에는 2024년 1월,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. 그때부터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총 채무액이 보니까 1억 3,400만 원 정도.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. 네, 적지 않죠. 주로 이게 뭐 생활비로 쓸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 갚고 또 사업 자금으로도 좀 들어가고 뭐 그랬다고 하고요. 근데 또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예금이 한 85만 원 정도 있고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 시가 6,9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. 제천에 있는 아파트가 있네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일단 그 예금 85만 원은 이게 파산법을 보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함부로 처분하지 않거든요. 아마 이 85만 원 정도는 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 범위 안에 있다.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 뺏기지 않는 돈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환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대상에서는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면 결국 남는 건 그 제천에 있는 아파트. 이게 핵심이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익명 처리된 법원 지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. 경매요. 네. 사건 번호도 물론 저희가 익명 처리했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이에요. 은행에서 담보 잡고 빌려준 돈, 즉 근저당권이라고 하죠. 이게 채권 최고의 기준으로 6,750만 원이 잡혀 있고요. 와, 거의 집값만큼인데요?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거기에 500만 원짜리 전세권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세입자가 있다는 거죠. 근저당권, 전세권.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냥 그 돈으로 빚 갚는 거 아닌가요? 네, 갚는 건 맞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. 경매로 아파트가 팔리면 그 팔린 돈에서 제일 먼저 은행빚 6,750만 원하고 세입자 전세금 500만 원을 먼저 줘야 해요. 먼저 빠져나가는군요. 그렇죠.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7,250만 원이잖아요. 네. 근데 아까 아파트 시가가 6,900만 원 정도라고 했죠? 물론 경매가는 시가랑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7,25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뭐 겨우 비슷하게 팔린다면 그러면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, 그러니까 뭐 카드사나 다른 대출기관 같은 곳에 돌아갈 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그래서 이 경매 결과가 아주 중요하겠네요. 네,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파산관제인이 법원에다가 이 경매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. 그래서 절차를 속행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. 속행이요? 그건 뭔가요? 말 그대로 절차를 잠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건데요. 여기서는 이제 경매가 끝나서 실제로 이 채무자한테 남는 재산이 얼마인지 혹은 아예 없는지 그걸 확인할 때까지
파산 절차의 최종 결정을 좀 미루겠다.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아하, 그래서 아직은 빚을 탄간해 줄지 말지 그 면책 여부에 대한 의견은 보류 중이다.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경매 결과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. 이런 입장인 거죠.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면 남편분하고는 별거 중이시고 따님이 두 분 있는데 현재 큰따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고 네,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따로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식당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건강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결국 큰 빚을 지게 된 60대 여성분이 파산을 신청했고 유일하게 좀 의미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파산관제인은 그 경매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분의 재산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.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면책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.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전체 과정 중에 딱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오늘 이 사례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렇다고 해도 이분의 연세나 또 건강 상태, 그리고 현재 수입 상황,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까? 그렇죠. 쉽지 않은 질문이죠. 네. 단순히 법적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이분이 정말 다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하시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더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